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학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과학 총정리 시간이 시작되었는데요. 과학 총정리, 이 총정리 교재에는 지금까지 중학교 내용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나와 있는 모든 과학 교과서의 내용이 총망라되어 들어있는 교재입니다. 중학교 과정이 다 망라되어 한 권짜리 총정리 교재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과학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교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각각의 단원은요, 물리 5단원, 그 다음에 화학, 생물, 지구학 또한 역시 5단원 정도씩 쪼개어져서 준비되어 있고요. 그 각각의 단원이 끝나는 곳에 예상 문제가 대략 8문제 정도 나와 있습니다. 더 많은 경우도 있고요. 더 적은 경우도 있는데요. 평균 8문제 예상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수업을 하시면서 풀이를 해 나가겠지만 다 풀이해 나가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혼자서 풀어보시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과연 내가 정말 시험에 임했을 때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총정리 첫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으쌰으쌰 하시면서 쭉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힘과 운동입니다. 힘과 운동은 물리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영역이에요. 힘과 운동에서는요, 계산하는 유형의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출제되는 유형으로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힘과 운동에서는요, 먼저 힘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운동에 대한 정의와 종류, 기타 등등의 계산하는 문항까지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힘인데요. 힘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힘을 의미하는 게 맞고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물체의 운동 상태도 변화시키지 못했고 모양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럼 힘을 가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 되겠죠. 자, 이 힘의 단위는요, 뉴턴이라고 읽고요. 대문자 N이라고 씁니다. 자, 이것은요, 왜 뉴턴이라고 읽느냐? 바로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해낸 과학 어떤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밑에 한번 볼까요? 힘의 3요소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 하나로 힘의 3요소가 정리가 되는데요. 자, 화살표가 시작되는 점이 여기 있네요. 바로 힘이 작용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힘의 작용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힘이 시작되는 점에 점을 콕 찍고 쭉 길게 그리죠. 화살표를 그리기 위해서 쭉 그리는 이 부위가 바로 힘의 크기인데요.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살촉의 방향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죠. 자, 이 화살촉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영역이 바로 힘의 3요소라고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힘의 종류를 아셔야 되는데요. 힘의 종류는요, 전체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힘의 종류는요, 중력, 탄성력, 마찰력, 자기력, 전기력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힘이 있겠지만 우리는 중력, 탄성력, 마찰력, 자기력, 전기력까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여기까지 학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힘의 종류에 대한 성질 그리고 정의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력은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입니다. 지구가 손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 중심에서 지구 주변에 있는 우리 인간이라던가 사물이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유는 동그란 지구의 중심이 그 사물과 물체 또는 우리들을 잡아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고요.
지구 중심 방향, 즉 지구 중심 방향으로 모든 물체는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연직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둘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적어두었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힘은요, 바로 탄성력입니다. 탄성력의 경우에는 탄성을 가지고 있는, 탄성을 나타내는 힘이다 라고 아시면 되는데요. 변형되었어요. 가만히 있던 용수철을 제가 쫙 잡아당겨서 용수철의 길이를 변형시켰죠. 그때 변형된 이 용수철이라는 물체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땡땡하게 잡아당기겠죠. 제가 그 힘을 가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용수철이 오그러들려고 힘을 주고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탄성력이고요. 물체에 가한 힘의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체를 잡아당겼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원래 상태로 갈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힘은요, 바로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사용해 버릇했던 그런 힘의 종류가 될 텐데요.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등산길에 미끄러운 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등산화를 좋은 거, 아이젠을 끼거나 아니면 고무로 만들어진 등산화를 신고 산을 탑니다. 그 이유는요, 그렇죠, 이 마찰력 때문입니다. 마찰력이 클수록 안전하죠. 마찰력이 크다는 것은 미끄러지는 운동을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즉, 마찰력은 운동을, 현재 하고 있는 운동,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역시 물체에 가한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제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힘, 즉 밑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등산화와 같은 표면, 그런 것들이 마찰력이 큰 물체가 되겠죠. 자, 자기력과 전기력은 같이 비교하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기력은요,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우리 자석과 자석, 각각 N극과 S극을 가까이 하면 붙으려고 하고 N극과 N극을 가까이 하면 멀어지려고 하는 힘, 알고 계시죠? 자, 그것을 바로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전기력도 마찬가지로 서로 밀어내는 힘, 끌어당기는 힘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전기력은 전기를 띤 물체 사이예요. 전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있어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 사이에서는요, N극과 S극, 서로 다른 극이 서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도 서로 다른 전기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작용합니다. 자, 끌어당기고 미는 힘을요, 우리가 끌어당기는 힘, 미는 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과학 용어로 설명할 수 있겠죠. 바로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인력,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력은 같은 극이 아니라 반대의 극, 또는 전기의 경우에는 다른 전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다음 N극, X극 사이에서 나타나는 힘이 바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입니다. 그 다음 반대로 밀어내는 힘이 있죠. N극과 N극 플러스 전기와 플러스 전기. 이렇게 같은 전기나 같은 극에서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힘이요,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셔야겠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5종류의 힘은요, 서로 반드시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이 있는가 하면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해야 작용하는 힘, 바로 탄성력. 탄성력은 제가 그 탄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잡아서 변형을 시켜야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접촉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힘입니다. 다음, 마찰력의 경우에도요, 바닥에서 미끄러져요. 그것을 방지해 주는 것, 아니면 운동 상태를 방지해 주는 것. 마찰력은요, 두 물체 사이의 접촉면 사이에서 나타나는 힘이 마찰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접촉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전기, 자기력, 이런 것들, 중력, 이런 것들은요,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죠. 중력의 경우에는요, 공기 중에서 공을 하나 딱 떨어뜨려요. 당연히 지면과 붙어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이 공을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지요.
자, 이번에는요, 힘의 합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힘의 합성은요, 힘이 하나만 작용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여러 가지 힘이 한 물체에 동시에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힘의 합성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은 어떻게 합해서 그 힘의 크기를 계산하느냐? 바로 더하거나 빼서 그 힘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힘의 크기를 계산할 때 왜 더하고 빼요? 네, 힘의 크기는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A라는 친구가 5N으로 자, 하나의 물체를 A라는 친구가 5N으로 움직였고요. 반대쪽으로 B라는 친구가 반대쪽으로 2N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나란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 직선상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나의 물체에 두 개의 힘이 작용한다면 이 물체는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얘는요, 지금 같은 방향일까요? 반대 방향일까요? 그렇죠. A와 B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먼저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C와 비교를 해볼게요. A와 C는 지금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죠. A는 5N으로 힘을 가하고 C는 10N으로 힘을 가한다고 해보도록 할까요? 그렇다면 이 A와 C가 B가 지금 작용하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A와 C가 이 하나의 물체에 5N, 10N으로 같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한다면 총 이 물체에는 몇 뉴턴의 힘이 작용할까요? 그렇죠. 자, 몇 뉴턴? 바로 5N 플러스 10N. 그래서 총 이 물체에는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총 15N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C를 이제 한번 지워보도록 할까요? C를 지우고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 둘도 역시 나란한 크기로, 나란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 방향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렇죠. 딱 봐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죠? 자, A가 더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당연히 누구 쪽으로 끌려갈까요? 물체는 A 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요, B가 반대 방향으로 안 돼, 못 가져가 하면서 잡아당기고 있으니 당연히 A가 가한 힘만큼은 다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자, 얼마만큼일까요? 그렇죠. 5N에서 2N을 빼면 3N만큼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그렇죠. 힘의 크기가 큰 쪽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오른쪽으로 3N의 힘이 작용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같은 방향으로 힘을 작용시켰을 때는 더하고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시켰을 때에는 빼라 라는 거죠. 자, 이제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자, 바로 평행사변형 법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평행사변형 법이라는 것은요, 서로 나란하지 않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그 두 개의 힘을 표현하는 화살표와 평행사변형을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다음 단계가 나와 있죠. 이 각각의 화살표가 바로 직접 가한 힘의 크기를 표현하고 있다면 이 직접 가한 힘의 크기와 평행한 선을 각각 하나씩 그려주어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게 합니다. 그 다음 작용점. 두 힘이 가해진 하나의 물체가 있을 거예요. 그 하나의 물체에 작용점이 찍혀 있겠죠. 그 작용점으로부터 평행사변형의 끝점까지 연결을 해주면 바로 이 화살표 하나가 두 개의 힘을 합성한 결과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하여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까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힘을 합성시킨 후에 힘이 도대체 평형을 이루는 경우, 아무리 여러 군데에서 하나의 물체를 잡아당겼지만 그 물체가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비단 무거워서가 아니라요, 아주 가벼운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향에서 그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그 물체는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힘의 평형 때문이에요. 힘의 평형은 각각의 방향에서 잡아당긴 그 힘의 크기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그 물체에 실질적으로 가해진 힘의 크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의 평형이란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이 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의 모든 합력,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이 될 때 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물체에 가해지는 정말 알짜배기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힘의 평형이고요. 이때는요, 정지 상태거나 또는 처음의 운동 상태가 될 겁니다. 즉, 힘을 가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힘의 평형까지 우리가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힘에 대해서 모두 마무리를 지었다면 이제 운동 파트로 넘어가 보셔야겠죠? 자, 운동은요, 먼저 표현을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운동은요, 우리가 막 달리는 거, 아니면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운동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운동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야, 달려! 자, 너 지금 동쪽으로 달리고 있니? 서쪽으로 달리고 있니? 그쵸?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운동의 표현, 정확한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의 표현이 무엇인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은요, 위치와 속력을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운동에 대한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자, 위치와 속력을 각각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위치입니다. 자, 위치는요,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기준점이라면 내가 집에서 가게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가게까지 걸어갈 때 그때의 나의 운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기준점은 어딜까요? 집이 될 거예요. 집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출발하기 전 위치가 바로 기준점이 되겠죠. 그러한 기준점에서 방향과 거리를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우리 집에서 가게를 가는데 가게가 우리 집에서 동쪽에 있나 서쪽에 있나를 확인합니다. 자, 동쪽에 있다면 그렇죠. 방향을 어떻게 표현해 줄까요? 동쪽으로. 그 다음 거리는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약 200m가 떨어져 있다고 해볼까요? 내가 우리 집, 기준점 우리 집에서 동쪽 방향으로 200m 떨어진 가게에 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위치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달려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걸어갈 수도 있고요.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표현할 때 내가 걸어갈 때와 뛰어갈 때의 운동 상태는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속력에 대한 표현을 해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속력과 평균 속력에 대해서도 역시 함께 표현을 해주셔야 바로 운동의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운동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위치와 속력을 함께 표현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속력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봤더니 자, 여기 이 단위만 보셔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시간당. 자, 이것은요, 세컨이라고 하는 세컨드. 초를 영어로 말하는 거죠. 시간에서 초. 초를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몇 초인지 1초. 얘는요, S만 써져 있잖아요. 초당, 즉 1초당 몇 미터를 이동했는지. 자, 이것은 미터라고 읽고요. 그쵸? 이건 거리를 의미하는 단위가 되겠죠? 몇 미터, 몇 미터. 1초당 몇 미터씩 이동하는가를 보고 속력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단위가 미터 per second. 얘를 per라고 읽어요. 미터 per second. 초당 몇 미터인가. 그렇다면 얘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hour라고 합니다. hour. 킬로미터. 그럼 얘는 킬로미터
per hour라고 읽을 수 있겠죠. 킬로미터 per hour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자동차 앞유리 그 계기판에 보시면 보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바로 속력의 단위가 되겠죠. 자, 이러한 속력을 계산하는 공식은요, 이렇게 됩니다. 속력은 단위 시간당,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계산을 해주어야 계산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총 이동거리가 200m고 걸린 시간이 2초다. 2초분의 200m 하면 속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는요, 이렇게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 위치와 속력을 이용하여 운동을 표현을 했는데 그때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는요, 두 가지 종류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과 이동거리로 그래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시간과 속력으로 그래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각각은요, 그 그래프가 의미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그래프를 확인하시고 무엇과의 그래프인지, 시간과 무엇과의 그래프인지 확인하신 후에 그 그래프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바로 숨어있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데요. 볼게요.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에 지금 이 직선, 이 선에 기울기가 보이실 거예요. 기울기라 하면 이 정도가 있고 더 가파른 기울기, 더 완만한 기울기가 있을 거예요. 완만하냐, 가파르냐가 바로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완만한 경우에는요, 천천히 이동했다는 걸 거예요. 왜요?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은 속력이 느리다. 기울기가 경사지다는 것은 속력이 빠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 이동거리와 시간 관계 그래프에서는요, 기울기, 즉 이 선의 그래프가 나타내는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시간과 속력 관계 그래프에서는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속력이 있을 거예요. 이 관계 그래프에서는요, 숨어있는 정보가 하나가 있기는 해요. 바로 엄청 재미있는 건데요. 속력이 항상 일정합니다.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5초 쭉 뒤로 흘러도 속력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멈춰 있다는 걸까요? 아니죠. 10km/h로 계속 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km/h라면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달린다면 거리는 점점 증가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거리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는요, 바로 그래프의 밑면의 넓이가 바로 이동거리가 됩니다. 보이시죠? 자, 이동거리는 선생님, 도대체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동거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문제에서는요, 몇 시까지, 얼마의 시간까지 이동거리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수치와 여기에 있는 수치를 이용하여 밑넓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밑넓이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두 가지 종류를 해석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 그래프 문제에 상당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숨어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거 연습해 보셔야겠죠. 자, 이번에는요, 운동을 표현을 해 보았다면 운동의 종류도 찾아보셔야겠는데요. 운동의 종류는요, 속력이 변하니 변하지 않니, 아니면 속력이랑 상관없이 방향이 변하는 운동까지도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속력이 변하는 운동은요, 속력이 증가하면서 변하는 운동이 있고 속력이 감소하면서 변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의 경우에는요, 속력이 증가한다고 했죠? 자, 시간과 속력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속력이 점점 증가합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숨어있는 정보 찾아볼까요? 네, 그래프의 밑면의 넓이가 무엇이다? 바로 이동거리다. 즉, 그래프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래프의 밑면의 넓이 빗금 쳐볼까요? 네, 밑면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동거리다. 즉 속력이 증가하는 그래프의 경우에 점점점 0초일 때 멈춰 있다가 1초일 때 조금 더 증가했고 2초일 때 더 증가했고요. 3초일 때 더 증가했고요.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 시간 속력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속력이 증가하는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동거리가 얼마이냐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밑면의 넓이, 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주실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프 개형이 조금 다르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점점 증가합니다. 0초, 1초, 2초, 3초, 4초. 자, 흐를수록 속력은 점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이 맞군요. 그렇다면 이때도 숨어있는 정보를 찾아내셔야겠죠. 자,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숨어있는 정보 무엇이다? 그렇죠. 그래프의 밑면의 넓이가 무엇이다? 이동거리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프의 밑면의 넓이 역시 삼각형의 모양이고요. 역시 시간은 정해져 있을 거고 속력의 값도 정해져 있을 것이에요. 첫 번째, 처음 시작할 때 속력의 수치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력이 변하는 운동 두 가지에 대한 그래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방향이 변하는 운동으로 들어가 보셔야겠죠. 방향이 변하는 운동에는요, 여러분들 종류를 제가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방향이 변하는 운동은요, 이렇게 첫 번째 등속 원운동이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은 여러분 투포환 아시나요? 투포환 운동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투포환 운동에서 투포환 이렇게 돌리죠. 사람이 공을 들고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그 투포환 운동에서 공을 막 돌립니다. 공은 이쪽 방향 원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공을 잡아 끌죠. 힘의 방향은 이쪽이에요. 즉 여러분들 이 원운동, 등속 원운동에서는요, 이 안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힘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은 이 공, 투포환이라는 포환이 운동하고 있는 운동 방향이 됩니다. 즉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는 운동이 바로 등속 원운동입니다. 등속 원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진자 운동 또한 방향이 변하는 운동입니다. 방향이 변하고 있지요. 먼저 맨 처음에 이 O점에 멈춰있던 진자가 이렇게 A로 갔다가 다시 O점으로 갔다가 B점으로 갔다가 다시 O점으로 갔다가 A점으로 갔다가 아시죠? 이게 바로 진자 운동이라는 건데요. 이 진자 운동도요, 속력이 방향이 많이 변하죠. 먼저 O점에서 시작되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입니다. 역시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 맞지요. 여러분들은 이 진자 운동과 등속 원운동의 모양, 그림으로 기억해 두시면 수월할 겁니다. 자, 이제는요, 속력이 변하는 운동과 방향이 변하는 운동, 뭐든지 간에 변하는 운동을 모두 배웠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운동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속력이 변하지 않은 운동입니다.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등속 직선 운동은 속력뿐만이 아니라 방향 또한 변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즉, 등속 직선 운동은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지 않은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을요, 설명하기에 앞서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등속 직선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 워크. 무빙워크, 공항 가시면 무빙워크가 있어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 쭉 이동하고 있죠.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등속, 같은 속도로 한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죠. 커브도 없어요. 그냥 직선 운동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때 위로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지 않습니다. 윗방향으로 쭉 이동하면서 동일한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 두 번째는 관성입니다. 관성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옆에서 주변에서 힘을 그 물체에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때 물체가 처음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버스가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저 앞에 어떤 강아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운전기사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립니다. 강아지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요.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데 우리는 그 안에 타고 있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간성 때문에 나는 쭉 앞으로 버스와 함께 가고 있다가 멈춘 거니까 나는 계속 앞으로 가려는 처음 운동 상태가 가고 있는 거였잖아요.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앞으로 넘어지죠. 자, 이게 바로 관성인데요. 관성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자, 돌뿌리. 여러분 막 뛰어가다가 돌뿌리를 보지 못하고 막 뛰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렸어요. 전 어떻게 될까요? 네, 넘어집니다. 앞으로. 왜? 네, 제가 앞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달려가려는 처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돌뿌리에 걸려도 넘어지지 않고 돌뿌리에 걸리면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지는 이유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처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버스를 탔을 때 버스의 급출발 또는 급정거 상태에서 급출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지해 있는 상태죠.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출발을 하면 나는 계속 그 자리에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 때문에 뒤쪽으로 넘어집니다. 뒤쪽으로 넘어지고요. 그 다음 급정거를 했을 때는요. 내가 앞으로 버스와 함께 나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춰버리니 버스는 멈추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관성 때문에 앞으로 넘어집니다. 되시겠죠? 돌뿌리 또한 앞으로 넘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관성을 설명하고 있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관성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예에 대해서 질문이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더 실생활 속에서 관성이 작용하는 예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렇게 힘과 운동을 마무리를 모두 짓고요. 예상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해야겠죠?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예상 문제 함께 보시면서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깨달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먼저 볼게요. 다음은 시간과 속력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물체가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자, 그래프 주어졌죠? 그래프 보시자마자 여러분들 뭘 확인해야 될까요? 네, 숨어있는 정보를 찾아라.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숨어있는 정보는, 그렇죠, 이동 거리다. 자, 이동 거리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면의 넓이더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몇 초 동안 밑면의 넓이를 구하면 될까요? 3초 동안의 밑면의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할까요? 자, 밑면 넓이. 자, 여러분들 곱셈하시면 되는 거, 사각형의 넓이 3 곱하기 3초 곱하기 몇 미터 퍼 세컨드, 몇 미터 퍼 초로 움직이고 있나요? 15미터 퍼 초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요걸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그렇죠. 45m를 이동하였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2번 같은 유형 종종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종종 많이, 아주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맞추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상들과 관련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여러분,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리면 앞으로 넘어진다. 두 번째,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승객들이 앞으로 넘어진다. 자, 급정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돌부리와 버스의 급정거 하면 여러분들 어떤 성질이 떠오르셔야 하나요? 네, 하나입니다. 바로 관성. 처음 상태의 성질을 또는 처음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바로 관성이 되겠죠. 탄성과 관성을 종종 헷갈려 하시는데요. 탄성은요, 물체의 상태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물체의 모양이 원래 모양으로. 그런데 관성은 물체 운동 상태가 처음 운동 상태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력이 작아야 편리한 것은 산을 오를 때, 다음 성냥개비에 불을 켤 때, 눈썰매를 타고 내려갈 때, 자동차 갑자기 정지할 때.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살짝 생각을 요하는 문항이 되겠죠. 자, 마찰력이 작아야 좋다는 것은 마찰력, 즉 잘 미끄러져야 좋다는 얘기예요.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찰력이 커야 좋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마찰력이 작아야 돼? 미끄러져도 돼. 미끄러져야 좋은 것. 자,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지 4개 중에서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산을 오를 때 자주 미끄러지면 안 되겠죠. 자, 성냥개비에 불을 켤 때 마찰이 커야 빨리 불이 붙겠죠. 자, 눈썰매를 타고 내려갈 때는 미끄러져야 합니다. 쑥 빠르게 내려가야 재밌거든요. 그래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갈 때는 마찰력이 작아야 잘 미끄러질 거예요. 4번째,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할 때, 자동차가요 갑자기 정지할 때 마찰력이 너무 작으면 쭉 앞으로 미끄러져서 앞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정지할 때는 마찰력이 크면 바로 정지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눈썰매를 타고 놀 때는 잘 미끄러져야 좋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8번 문제를 풀면서 이번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물체의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물체가 받는 힘의 합력의 크기와 방향은 어느 쪽인가 라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자, 가운데 물체가 크게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6N, 왼쪽으로 9N의 힘을 작용하였네요. 자, 이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힘의 크기가 큰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바로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대신 9N을 다 가져가지 못해요. 왜요? 6N으로 야 가져가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주면 9N에서 6N을 빼준 만큼, 즉 3N만큼 왼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8번 문항까지 우리가 쭉 달려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간단한, 어렵지 않게 학습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출제된 문항들, 예상 문제들을 너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셨나요? 자,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 부담 없이 앞에 학습했던 내용을 토대로 함께 풀어나가신다면 아마 이 힘과 운동 파트는 큰 고득점을 받았고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역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2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